금류 정대건 장편소설 1부 1장 2006년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로 닥쳐왔다. 진평강 하류에 떠내려온 두 사람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건 여름 보충 수업에 등교 중이던 진평고 학생들이었다. 두 남녀의 시신은 엉켜있어 끌어안고 있는 듯 보였고 사체를 뜯어먹는 다슬기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8월 초 무더운 여름날 높은 수온으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였다. 남자는 진평소방서 구조대 반장 최창석이었고 여자는 작년에 진평으로 이사와 미용실을 운영하던 전미영이었다. 마을에는 어째서 다른 집인 도다민의 아빠 최창석과 해솔이네 엄마 전미영의 시신이 함께 떠오른 것인지에 대한 추문이 돌았다. 불륜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돌았고 그 뒤에 치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창석은 UDT 특수부대 출신으로 수영에 일가견이 있어 진평 물개라고 불렸기에 의혹이 더 커졌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하던 진평이 시끌시끌했다. 동반 자살인 거야? 모르지. 발견됐을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대. 그럼 그거 하다가 죽었다는 거야? 둘이 좋아져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 도담 아빠가 몹쓸 짓을 하려다 그런 거면 사건인 거고 둘이 눈이 맞아 그런 거면 사고인 거지. 확실하지 않은 말들이 돌았다. 마을의 모두가 수사관이 됐고 모두가 작가가 됐다. 오락거리가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안주거리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다. 도담은 어린 시절부터 늘 아빠가 사고로 죽으리라는 불안을 품고 있었다. 아빠는 사고 현장이라면 물이든 불이든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위험에 뛰어드는 소방관이었기에 어린 도담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자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창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17년차 베테랑 소방관이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큰 재난 현장들을 누볐고 사람을 구했다고 여러 번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아빠가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도담은 자랑스러운 마음이 차올랐다. 창석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소방관인 동시에 가족에게도 살뜰하고 비번일 때 사랑하는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좋은 아빠였다. 소방관 순직사고가 있을 때마다 뉴스에서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담은 그게 꼭 자신에게 일어날 일일 것만 같아 두려웠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불쑥 들이닥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도 불길한 전화가 걸려올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 아빠의 죽음이라는 공포는 오래도록 도담을 괴롭혔다. 그건 일종의 저주와 같았다. 그리고 결국 아빠가 죽었다. 도담의 상상과 악몽 속에서 창석은 온갖 사고로 죽었지만 이런 형태의 일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 가족의 자랑이었고 사랑하는 다이빙 버디였고 마지막 날에는 누구보다도 미워했던 아빠. 도담이 이런 비밀을 공유한 사람은 세상에 이해솔 한 명뿐이었다. 해솔은 도담이 17이던 여름 진평에 왔다. 2장 1년 전 2005년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진평에는 물이 맑고 폭이 넓기로 유명한 진평강이 흐르고 있다. 수상 레포츠, 계곡, 펜션, 대학생 MT촌으로 유명한 진평은 여름 피서철이 되면 관광객들로 붐볐다. 진평에는 죽음이 흔했다.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났고 그때마다 8, 9명 정도가 익사하곤 했다. 사고의 희생자들은 거의 외지인이었다. 마을에서는 물귀신이 올해는 몇 명을 잡아가려나 하는 말을 주고받았고 피서철이 시작될 무렵에는 마을 어른들이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기도 했다. 소방학교에서 수상구조 교관으로도 근무했던 창석은 수영이라면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는 도담에게 물에 뜨는 법과 잠수하는 법을 둘 다 가르쳐줬다. 상승과 하강, 침잠과 부상.
아직 부력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도담은 부력이 있으면 다 물에 떠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가라앉는 거냐고 창석에게 물었다. 부력에는 가만히 있으면 뜨려고 하는 성질의 양성부력, 밑으로 가라앉는 음성부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창석은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인 중성부력이 스쿠버 다이빙의 기본이라고 했다. 중성부력에는 무중력 상태처럼 자유롭지. 아빠는 도담이가 중성부력에서처럼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창석은 고성, 울진, 제주, 전국으로 도담을 데리고 다니며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다. 처음에 도담은 시커먼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듬직한 다이빙 버디인 창석을 믿고 물에 들어가 공포를 이겨내자 어느새 물속에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 물고기들과 함께 산호 사이를 헤엄치는 건 흥분되는 일이었고 중성부력 상태로 유영하는 바닷속은 중력이 없는 푸른 우주처럼 신비로웠다. 마침내 중성부력을 몸소 체험했을 때 도담은 자유롭게 살라는 아빠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도담은 무뚝뚝한 편인 엄마 정미보다 서글서글한 창석과 더 친했다. 도담의 친구들은 창석과 도담의 절친한 사이를 신기해했다. 사춘기 때부터 아빠와 멀어진 애들도 있었지만 도담은 그렇지 않았다. 도담이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창석의 동료가 순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 아빠가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놀란 도담은 그 사이에 안겨서 같이 울었다. 아빠가 언제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도담으로 하여금 아빠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다. 17인 도담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 정미가 아픈 뒤로 창석과 도담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보름 전,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정미는 앓고 있던 폐렴이 심해져 입원을 하게 됐다. 금방이라도 피를 토할 듯 불길한 음색의 기침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다. 원래 기관지가 약하긴 했지만 건강하던 정미가 갑자기 병치레를 하자 주변에서도 딱하다고들 혀를 찼다. 그날 도담은 진평강에서 창석에게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 도담이 먼저 창석에게 수영하러 가자고 졸랐다. 우울해 보이는 창석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부녀를 보고 또 수영 강습을 하냐며 아른 체를 했다. 수영복을 입은 도담은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익숙한 얼굴들을 뒤로하고 다른 쪽을 보았다. 도담은 외지인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진평에 와서 술에 취하고 왁자지껄 노래하고 싸우고 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들을 관찰하는 것은 단조로운 이곳에서 도담이 찾은 유익거리였다. 도담은 한 소년과 자꾸만 눈이 마주쳤다. 진평강에 열을 식히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한눈에 도담의 눈길을 끄는 소년이 있었다. 낯선 얼굴, 하얀 피부에 잡티도 없이 매끈한 몸,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품은 듯한 크고 맑은 눈동자. 도담은 소년을 빤히 바라봤다. 시선을 느꼈는지 소년도 도담을 물끄러미 건너다 봤다. 무한해진 도담은 뭘 보냐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눈싸움에서 진 소년은 도망치듯 물로 들어가 버렸다. 소년이 헤엄치기 시작했다. 도담의 기대와 달리 소년은 물보라만 요란하게 일으키고 서툴게 물장구 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비주얼이 아까울 정도였다. 어설픈 수영 실력에 실망하고 관심을 거두려는 즈음 갑자기 소년이 두 팔을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건 도담뿐이었다. 몸부림치는 소년의 절박한 눈과 도담의 눈이 마주쳤다. 아빠! 도담은 무태 있는 창석을 다급히 부른 뒤 소년을 향해 빠르게 헤엄쳐갔다. 유속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도 물살을 거슬러 소년이 있는 곳까지 헤엄치기란 쉽지 않았다. 힘겹게 도착한 도담이 가라앉고 있는 소년에게 손을 뻗었다. 그러자 소년은 눈도 못 뜬 채 필사적으로 도담에게 매달렸다.
소년이 어떻게 떠오르려고 몸부림치며 도담의 머리를 물속으로 찍어 누르는 모양이 됐다. 수영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물속에 처박혀 계속 물을 먹자 도담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둘은 함께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 건가? 도담의 머릿속에 그간 봐왔던 물놀이 사고 뉴스들이 스쳐갔다. 그때 도담은 빠르게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창석을 봤다. 아, 이제 살았다. 그 짧은 순간에 안도감이 들었다. 창석은 몸부림치는 소년의 뒤로 가 도담에게서 떼어낸 후 한 팔에 소년을 끼우고 한 팔로 능숙하게 헤엄쳤다. 소년이 떨어지고 자유로워진 도담은 빛이 일렁이는 수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올 수 있었다. 무트로 나온 뒤 도담은 기진맥진에 물을 뱉어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소년 역시 콜록대며 먹은 물을 토해냈다. 웅성거리며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려고 함부로 뛰어들지 마라. 같이 빠지는 수가 있어. 창석이 가쁜 숨을 쉬고 있는 도담에게 주의를 줬다. 자기 딸도 죽을 뻔했는데. 창석은 방금 일어난 일을 가르침을 줄 좋은 케이스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남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신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거야. 창석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직접 뛰어들지 말고 부력 있는 도구를 던져주어야 한다며 다리 옆에 있는 구명안을 가리켰다. 도담도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었다. 더군다나 성인이 되면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따려고 결심했던 터라 더욱 창피했다. 그러나 소년의 그 절박한 눈과 마주쳤을 때 도담은 상식도 침착함도 잃고 말았다. 해솔아! 소년의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원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녀를 알아본 창석이 물었다. 얼마 전 진평의 이사와 소라 헤어를 열고 떡을 돌린 미영이었다. 저 애가 서울에서 온 그 애였구나. 도담은 생각했다. 40대 초반인 미영은 소문대로 고등학생 아들을 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다. 결혼 후 몇 년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미영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웠다고. 아들이 똘똘하니 서울에서 공부도 잘했고 아주 효자라고. 그렇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도 다 들을 정도로 진평은 작은 마을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영이 창석의 손을 붙들고 연신 고개 숙였다. 사람 구하는 게 제 일인데요, 뭐. 창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마터면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지 얼굴이 벌개진 미영은 좀처럼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라며 도담에게도 꾸벅 고개를 숙였다. 도담은 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는 해솔을 바라봤다. 머리칼이 젖은 해솔의 옆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해솔의 하얀 가슴팍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도담은 벅차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 때문인지 해솔에게 반해서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 일은 마을에 금세 소문이 났다. 마을 어른들은 도담에게 여자애가 겁도 없이 사람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며 대단하다고, 역시 그 아빠의 그 딸이라며 칭찬했다. 반대로 해솔을 볼 때면 진평에 오자마자 액땜을 제대로 했다며 죽다 살아난 기분이 어떠냐고 한마디씩 했다. 이틀 뒤인 도담네 집 현관 앞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다. 미영이 돼지고기 수육이며 김치전이며 직접 만든 음식을 잔뜩 싸들고 해솔과 함께 감사 인사를 왔다. 많은 양의 음식을 두고 창석은 두 사람도 같이 식사하고 가라고 권했다. 두 사람이 조금 쑥스러운 듯, 그러나 창석의 환영이 기쁜 듯 쭈뼛쭈뼛 자리에 앉자 창석은 좋은 안주에 술이 빠질 수 있냐며 아끼던 담금주를 내왔다. 해솔과 도담은 그 옆에서 콜라를 마셨다. 최 반장님은 우리 해솔이만 구한 게 아니라 2명의 은인이세요. 저는 정말 해솔이 없으면 못 살아요. 미영은 특유의 다정한 말씨로 다시 감사 인사를 했다. 은인이 아니라 인연이죠. 도담이가 비번날 수영하러 가자고 안 했으면 해솔인 영락없이 물귀신 됐을 거예요. 창석이 불안한 말을 서슴없이 했다.
도담은 차려 깊지 못한 창석에게 눈치를 주려고 돌아봤다가 놀랐다.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환하게 웃는 창석의 얼굴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래, 아빠는 앞니가 저렇게나 벌어진 사람이었지. 정미의 입원 후 창석의 얼굴에 드리워 있던 그늘이 잠시 걷혔다. 미영은 집도 가까우니 학교에 같이 다니면 되겠다며 도담에게 해소를 잘 부탁한다고 했고 창석도 잘 챙겨주라며 거들었다. 해솔이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며? 도담이 수학과에 좀 해줘라. 우리 애가 수학은요. 아빠! 아들, 도담이가 생명의 은인인 거 알지? 앞으로 도담이한테 잘해. 술이 떨어지자 창석은 도담에게 막걸리 심부름을 시켰다. 해솔이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집을 나서서 마을 초입의 슈퍼까지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 해솔이 도담에게 수줍게 건넨 첫 마디였다. 해솔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하고 맑았다. 너 때문에 아주 머리 다 뽑힐 뻔했다. 도담이 해솔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마터면 나도 너랑 같이 죽을 뻔했어. 라는 말은 삼켰다. 한참을 또 말없이 걷던 해솔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공부 정말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도담은 해솔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공부 그렇게 잘해? 반에서 1등 정도는 했어. 와, 완전 범생이네. 근데 진평엔 왜 온 거야? 서울에서 사고라도 쳤어? 비리비리해 보이는 해솔이 딱히 사고를 쳤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시골 생활 해보고 싶다고 했어. 도담은 그 말이 단번에 믿기지 않았다.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는데 입시 때문이라도 서울에 살려고들 하지 않나? 도담은 해솔을 힐끔대며 어색하게 걷다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을 걸었다. 너 우리 아빠 별명이 뭔 줄 아냐? 알아. 진평 물개. 아는구나. 뭐야. 재미없게. 대화는 자꾸 끊어졌고 다시 어색함이 흘렀다. 한참을 걷다가 해솔이 입을 열었다. 근데 너네 아빠 진짜 닮은 거 있어. 뭐? 절에 가면 입구에 있는 무섭게 생긴 수호신인데. 금강역사라고. 금강역사? 도담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우락부락한 근육질에 바위처럼 큰 얼굴, 짧고 굵은 목. 하늘로 치솟은 눈썹을 떠올리니 창석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다. 해솔은 그와 정반대였다. 마르고 우유처럼 뽀얀 피부에 키가 약간 작고 유약해 보였다. 해솔은 활짝 웃고 있는 도담을 지켜봤다. 도담의 쾌활하고 독특한 웃음소리가 해솔의 마음에 새겨졌다. 기쁨을 전혀 숨기지 않는 구김살 없는 웃음소리. 한껏 존재감을 내뿜는 높고 큰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에 전염이 되어서 해솔도 해맑게 웃었다. 잘 부탁해. 라며 해솔이 악수를 청했다. 악수라니. 약간 놀랐지만 도담은 부끄러워하거나 촌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꽝시골에 온 걸 환영해. 도담은 그렇게 말하며 해솔의 손을 잡았다. 그의 부드러운 감촉과 따뜻함에 또 한 번 놀랐다.